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중국 남방의 대도시 선전. 스물 후반의 위구르족 여성 첸슈는 도시 외곽의 낡은 공단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천루의 휘황한 불빛은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멀게만 느껴졌다.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은 매일 반복되었고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밤늦게 성중춘이라 불리는 도시의 발전에서 빗겨난 듯한 낙후된 공동주택으로 돌아오면 병든 홀어머니 왕씨와 14살 남동생 샤오밍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첸슈의 마음 한구석에는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가 응어리져 있었다. 아버지는 공안의 강압적인 시위 진압 과정에 휘말려 주동자로 몰린 후 옥사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 상실감은 그녀의 일상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지역 파출소의 좌우 반장은 평소 소수민족과 빈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며 사소한 구실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첸슈 역시 그의 주요 표적 중 하나였고 그녀는 매 순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껴야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때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생 샤오밍을 바라볼 때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샤오밍이 학교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 근처 가게에서 발생한 좀도둑 사건의 용의자로 자오 반장에게 부당하게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오 반장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너희 같은 것들이 문제야. 뻔뻔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사실대로 풀어 라며 샤오밍과 친구들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겁에 질린 샤오밍은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다. 소식을 듣고 파출소로 달려온 첸슈는 동생의 무고함을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자오 반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무시했다. 내 동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위압감이 가득했다. 첸슈는 그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더 이상 이 부당한 억압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아버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동생의 누명도 벗기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녀의 조용했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다음 날부터 첸슈는 샤오밍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가게 주인은 자오 반장의 보복이 두려운 듯 CCTV는 고장났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파출소에 정식으로 영상 열람을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첸슈는 몇 년 전 아버지 사건 당시 형식적으로나마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를 수소문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난 후였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첸슈는 문득 아버지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첸슈의 어머니 왕씨가 남편의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당시 변호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 조각들을 찾아냈다. 사진은 아버지가 시위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었는데 그중 한 장의 귀퉁이에 젊은 시절의 자오 반장과 매우 흡사한 인물이 찍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과 같은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첸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연일까? 한편 첸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공장 동료 중 한 명인 과거 비슷한 경험으로 직장을 잃었던 중년 여성 리우 씨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슈야, 내가 아는 지역 인권단체가 있는데 한번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니? 익명으로 내 사연을 제보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리우 씨의 작은 용기는 첸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리우 씨의 도움을 받아 인권단체에 자신의 이야기와 아버지 사건의 의혹을 알렸다. 하지만 첸슈의 움직임은 곧 자오 반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첸슈가 일하는 공장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그녀를 해고시켰다. 말썽 피우는 직원은 필요 없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첸슈는 망연자실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자오 반장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밤늦게 첸슈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창문 안을 엿보거나 길에서 마주친 샤오밍에게 내 누나 때문에 내 인생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위협적인 말을 건네기도 했다. 첸슈는 생계의 위협과 신변의 불안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곤 했다.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기억의 파편들, 공원에서 함께 연을 날리던 모습,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러주던 고향 노래, 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첸슈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사연과 아버지 사건의 의혹, 그리고 좌우 반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반응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힘내세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와 같은 익명의 응원 메시지가 답지했고 몇몇 네티즌들은 그녀의 글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동시에 괜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조용히 사는 게 좋을 텐데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댓글과 함께 그녀의 신상을 캐려는 듯한 악의적인 움직임도 감지되었다. 그녀는 한 줄기 빛과 함께 더 큰 어둠의 그림자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첸슈는 아버지 사진 속 인물들을 수소문한 끝에 당시 시위 현장에 있었던 아버지의 옛 동료 중 한 명인 리 할아버지를 찾아냈다. 리 할아버지는 성중촌 한 구석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괜히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며 첸슈를 매몰차게 대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좌우 반장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듯했다. 첸슈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그를 찾아가 진심으로 호소했다. 샤오밍도 누나를 따라와 아무 말 없이 리 할아버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며칠 후 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떨리는 손으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첸슈에게 건넸다. 그날 우연히 녹음했던 거네.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치던 소리가 담겨 있을 게야. 그리고 그놈 목소리도. 테이프에는 당시 좌우 반장, 당신은 평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을 암시하는 그의 고함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오, 살려주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첸슈는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첸슈는 리 할아버지가 준 녹음 파일과 어머니가 찾아낸 사진, 그리고 인권단체가 확보한 추가 증언들을 종합하여 좌우 반장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지역 방송국의 젊고 패기 넘치는 탐사 보도 기자 샤오리와 어렵게 접촉하여 인터뷰를 약속했다. 샤오리 기자는 첸슈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다. 인터뷰 당일 약속 장소인 시내 한적한 찻집으로 향하던 첸슈는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승합차에 의해 길이 막혔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 두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좌우 반장이 보낸 괴한들이 분명했다. 조용히 따라와야 할 거야. 내 동생이 다치는 셔츠는 보고 싶지 않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첸슈는 공포에 질렸지만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다. 바로 그때 누나를 비행하듯 따라왔던 샤오밍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다. 누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샤오밍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성중촌의 이웃 주민 몇몇과 샤오밍의 학교 친구들이 용기를 내어 괴한들을 막아섰다. 무슨 짓이야? 대낮에 사람을 납치하려는 거냐? 이웃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 경찰차가 도착했다. 좌우 반장과는 다른 파출소 소속의 젊은 경찰들이었다. 동시에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첸슈를 기다리던 샤오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괴한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결국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첸슈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좌우 반장의 악랄함에 온몸이 떨렸다. 샤오리 기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전하며 첸슈의 용기 있는 투쟁을 알렸다. 샤오리 기자의 탐사 보도와 인권단체의 끈질긴 고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좌우 반장은 결국 직위 해제되고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다른 비리들도 일부 드러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예상보다 가볍게 끝나거나 교묘한 법망 아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듯 보였다. 그는 한직으로 자천되고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고 첸슈 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은 받아들여졌지만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암시만이 남았다. 첸슈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음에 깊은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냈다는 사실과 좌우반장의 막강했던 권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 그녀의 용기는 성중촌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이전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부당한 일에 대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샤오밍은 그런 누나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다. 누나가 내 영웅이야. 샤오밍의 말에 첸슈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위로받는 듯했다. 첸슈는 해고된 공장 대신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삶의 고단함이 어려 있었지만 이전보다 한층 단단하고 희망에 찬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놓아둔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푸른 잎을 피워내는 작은 생명처럼 그녀 또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꺾이지 않고 살아